12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수요 쪽은, 수요 공급 쪽은 여러분들 종목을 몇 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 번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126쪽에 수요 가격 탄력성, 별표 쳐놓고요, 박스에. 이 가격 간단합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 만약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개론에서 이루어요. 다시 한번, 분모를 먼저 있습니다. 이 개론에서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학교한테 수학 시간에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누기, 가격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저희 좀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일단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했다. 그럼 5% 하락했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이죠. 가격의 변화율. 그럼 가격의 변화율에다가 5% 넣고 수요량이 7% 증가했다. 그럼 수요량에다 7% 넣으면은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이겁니다. 7 나누기 학교 다닐 때 하면 7 나누기 5 하면 1.4가 나와요. 이게 답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니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밑에 박스는 두 개를 주었을 때 두 개를 분자와 분모로 나눠서 같은 개념입니다. 최초의 가격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을 최초의 수요량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공식을 갖고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어떤 상품이 예제 있죠? 어떤 상품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5만 개이고 가격이 1,100원일 때, 그러니까 얼마의 가격이 변했습니까? 100원 변했죠? 1,000원에서 1,100원, 100원 변했고요. 수요량은 5만 개에서 4만 8천 개니까 2천 개 변했죠? 그러면은 1,000원에 나누기 1,000원에 대한 100원 나누기 5만원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해서 2,000개 해서 절대치 씌우면 양이 없습니다. 절대치 혹시 예전에 절대치 기억하시면 절대치라는 것은 부호가 나올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0.4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문제는 포기하시면 안 될 겁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128페이지에 이 박스 별표 칩니다. 이 박스 별표 치고요. 이 박스를 이해하는 게 시험 문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가격 탄력성 유형, 가격 탄력성 크기, 곡선의 형태, 그 밑에 있는 그림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림까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어저께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자, 이게 가격을 저기다 표시하고요, 되게. 이쪽에 양을 표시하는데, 되게. 수량을 표시하는데, 가격이 프라이스죠? 그래서 P를 표시하고요, 경제에서. 그 다음에 Q는 컨텐트에서 양을 한다. 자, 얘가 만약에 2,000원이라고 가져가고요, 가격이. 자, 부동산은 어저께, 우리 부동산 무슨 성이 있다겠죠? 부동산 증가합니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증가하지 않는다겠죠. 증가하지 않는 성질이 무슨 성질이라겠죠? 부중성이라겠죠. 그래서 부중성이니까 부동산은, 땅은, 토지는 증가하지 않죠. 토지의 증가는 공급량은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늘어나지 않겠죠. 그럼 공급량은, 양 개념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토지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무슨 성 때문에요? 토지는? 부동산은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절대량이다. 절대량이니까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토지는 변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토지 40제곱평방 40만 이렇게 나와 있죠.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땅은 변하지 않는데 뭘 변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땅값은 변하고 있죠. 땅값은 2,000원에서 3,000원을 변할 수도 있고 1,000원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는 변할 수 있고 가격은 변할 수 있고 이걸 보고 우리 뭐라 하냐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은 그래프상에서 나타낼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걸로 뭐라고 해요? 수직이라고 해요. 수직 형태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자리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일자리 안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은 되게 어떻게 돼 있죠? 고정돼 있죠.
임금은 고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 200만 원짜리 임금에 200만 원 하던 임금에 어떤 사람이 관뒀어요? 200만 원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임금은 고정돼 있는데 가격은 고정돼 있는데 수량은 늘어나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임금은 고정돼 있는데 수량은 늘어나.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완전 이런 경우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적. 완전 탄력적은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까? 수평이 되겠다. 이 두 개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 샴푸 중에 엘라멘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렌즈에서 나오는 거 샴푸 쓰실 때 여성분들 집에서 쓰는 거 보면 2로 시작해 찰랑찰랑하다 엘라멘트리. 그래서 L이 뭐냐면 탄력적이라 이런 뜻입니다. 2가. 그래서 탄력성 나타날 때 2로 나타납니다. 2로. 그래서 2가 탄력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탄력적이라는 것은 양적 개념에서 양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찰랑찰랑 탄력적이다 이런 표현하죠. 그럼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양적 개념에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것은 양이 많은 거다고 적은 거다고요? 많은 거라니까요. 탄력적이다. 어떤 물건이 탄력적이다 하는 것은 양이 많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수요 공급이 원활하겠죠. 예. 그리고 이거 반대말. 자, 한문에서 반대말은 B자를 주로 씁니다. B. 아닐 B자. 영어로 노죠. 그래서 탄력적이 아닌 걸 뭐라 표현할까요? 비탄력적. 그렇죠. 비탄력적을 한다 이겁니다. 비탄력적. 그래서 비탄력적은 양적 개념에서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적은 거다 이겁니다. 적은 거. 그래서 양이 적으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그럼 무슨 관계가 되겠다? 비탄력적이다 이겁니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희소한 거니까. 비싸죠. 네. 비싸. 그래서 비탄력적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품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력적인 가장 대표적인 건 생활용품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용품 싸죠? 그래서 탄력적과 비탄력적.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은 시험 100%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면 어렵습니다. 이 개념. 우리 사장님은 학교 다닐 때 한번 배웠을 겁니다. 시험 접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탄력적은 양이 어떤 개념이다? 양이 많은 개념이다. 비탄력적은 양이 적은 개념이다. 그럼 지금 양이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양이 그렇죠. 많아지겠죠. 그래서 단계에는 비탄력적입니다. 단계는 비탄력적이에요. 단계 비탄력적은 가격이 높아. 가격이 높으니까 공부한 입장에서는 공부를 더 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탄력적이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력적인데 단기에는 항상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비탄력적이 나타나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불일치하다 이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동그란 두 번째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에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많으면 수요가 많은 것은 우리가 탄력적이다 그래요. 탄력적이다.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1과 2가 무한대 사이에 그래서 1보다 커야 되겠죠. 2가.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0과 2가 1 안에 있는 겁니다. 2가 엘라멘트 탄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약자입니다. 2가 보이면 탄력적 엘라멘트리 샴푸 쓰실 때 집에서 한번 봐봐요. LG 거 쓰신 샴푸에는 엘라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에 129페이지에 수요 가격 관련해서 2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에 동그라미 칩니다. 2번하고 밑에 도표에 2번하고 3번. 자, 탄력적인 것은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가격을 탄력적 생활 두부 생각하시면 돼요. 두부를 가격을 인상을 시켰어요. 그럼 총 수익은 어떻게 되고요? 두부 먹겠어요? 두부 1,000원짜리 2,000원 올렸으니까
그렇죠. 안 먹으니까 가격은 총 수입은 감소하겠습니다. 근데 두부 가격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입은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용품 백화점 가면 할인점에 가면 생활용품 할인해서 파는 겁니다. 많이 팔라고. 그러나 비탄력적인 것은 명품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을 가격 인상시키면 수입이 감소합니까? 그렇지 않죠. 명품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리잖아요. 총 수입은 증가하고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명품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어차피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것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큰 것을 의미하고요. 생활용품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탄력적인 것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에서 가격 변화율이 큰 겁니다. 가격 변화율이 큰 것이 우리가 비탄력적이에요. 수요량은 항상 고정적이다 이거죠. 명품을 쓸 사람 대한민국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격을 인하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130페이지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위에 박스에 도표, 별표 치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했던 거네. 소득 탄력성 이는 어떻게 나타내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분자는 전부 수요량이 들어가요. 수요량이 들어가고요. 밑에는 소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밑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체크해놓고요. 교차 탄력성은 A자와 B자의 교차를 의미하는데 A자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B자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에는 가격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수요량이 들어간다는 거. 이것은 한두 번씩 해보셔야 될 겁니다. 해보시고요. 일단 그 옆에 2절 수요 부동산 공급입니다. 공급은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유량과 저량인데 유량이 무슨 개념이었죠? 어제? 유량. 흐른 개념이었죠. 저량은요? 저장되는 개념이었으니까 유량은 일정 기간이 주어져야만 체크할 수 있는 개념이고 저량은 특정 시점에서 살펴본다겠죠? 특정 시점에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법성과 그 옆에 133페이지에 보시면 공급법칙이 있는데 이 수요법칙은 어제 무슨 개념이라 했죠? 수요법칙은 어떻게 된다 했죠? 가격하고 수요량이 수요법칙 하면 시소 생각을 하겠죠? 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면 무슨 관계? 그렇지,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대 개념이라겠죠? 그러나 공급법칙은 달라요. 공급법칙은 반비례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공급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은? 사장님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물건 1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1000원 올랐어. 그럼 이 물건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팔고 싶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건 공급법칙이에요. 근데 수요법칙은 반대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공급법칙은 같은 방향이에요. 공급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감소한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공급법칙입니다. 그래서 133페이지에 공급법칙. 자, 두 번째 줄에 즉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한다. 미쳤습니다. 이걸 무슨 법칙을 한다고요? 공급법칙을 합니다. 자, 공급법칙은 어떻게 한다겠죠? 공급법칙은 우상향한다겠죠? 우하향하는 법칙은 뭐였죠? 우하향하는 법칙은 뭐였죠? 우하향하는 법칙은 수요법칙이라고 했어요. 수요법칙. 우상향하는 건 무슨 곡선? 공급곡선.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곡선이에요. 그래서 이건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량은 증가하죠. 그러나 수요곡선 반대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곡선과 우상향을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균형 가격이다 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공급량이 변화했는데 수요량이 변화했죠.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차이가 있었죠. 수요량의 변화는 뭘 가져왔죠? 그래프상에서 점의 이동을 가져왔고요. 수요 변화는 곡선의 이동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량 뭘 가져올까요? 공급량은 여기서 곡선상에서 뭘? 점의 이동을 가져오고 공급의 변화는 뭘 가져올까요? 곡선의 이동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주의하시라겠어요. 시험에 출제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한두 번에서는. 그 다음에 어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또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에서 어떤 게 좋은 거, 어떤 게 나쁜 거가 있습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가 좋은 개념이라고 했죠. 이게 플러스적인 개념이고 이게 마이너스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급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곡선도 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마이너스적인 개념,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플러스적인 개념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이게 우측으로 이동할지 좌측으로 이동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건설 기술의 향상 어디로 갈까요? 공급이 늘어나겠죠? 기술이 향상됐으니까 금리의 인하 어디로 갈까요? 우측으로 가겠죠? 건설업자들이 금리가 인하되면 훨씬 더 많이 질 수가 있겠죠? 용적률의 강화 좌측으로 하겠죠? 용적률의 완화 우측. 그럴 것 같아요? 용적률을 50%에서 60%로 이건 뭐죠? 완화한 거죠? 네, 완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로 가고? 우측. 강화 40% 해줬다. 이것은 어디? 좌측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 100평 중에서 40밖에 지금 못 짓잖아요. 이거 얼마 짓고? 60 짓고. 그럼 훨씬 더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중요한 개념 두 가지 있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 공급의 변화에는 별표 치고요. 공급의 증가의 별표 칩니다. 밑에 박스에 공급의 증가.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기술 수준의 향상, 생산 요소 가격 하락, 대책제 가격이 하락, 보완제 가격의 상승. 3번에 별표 치고요. 그 다음 4번 금리의 인하, 조세의 인하, 공법상 규제 완화. 5번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 고조 등은 공급의 증가입니다. 주의할 것이 대체재 가격이 하락이에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당해재화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 공급법칙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공급법칙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어떤 가격? 공급법칙. 자, 공급법칙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게 공급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급법칙은 공급적인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가격이라고. 가격이 상승하면 뭐가 늘어나고?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법칙에서는 수요는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는 그렇죠. 수요는 감소. 그럼 반대 방향이고 수요법칙은 반대 방향이고 공급법칙은 같은 방향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 했으면 될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136페이지 가면 보충학습의 양괄이 2번 있습니다. 양괄이 2번에 보완제 가격에 대한 당해자의 수요와 변화가 있죠. 보완제와 대체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한두 번 하고서는 안 되니까 보충학습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요약이라고 있죠. 이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는데 자, 경제를 하셨으니까 한번 따져보죠. 대체제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체제가 자, 먼저 보면 A와 B가 있다 이겁니다. A와 B. 그래서 A하고 B하고 효용이 같아야 돼. 대체제라는 것은. 만족도가 같은 걸 뭐라 한다고요? 대체제라 한다 입니다. 만족도가 같아야 돼. 만족도가. 조건이 뭐예요? 대체제는 효용이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같아야 돼. 그래야 대체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사장님 좋아하는 게 콜라라고 합시다. 콜라. 근데 콜라가 있고 펩시콜라가 있어요. 그렇죠? 콜라 효용이 같아요. 이건 두 개 다. 그러면 콜라가 가격이 상승하면 사장님은 자, 수요법칙에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감소하겠죠? 수요량. 이 수요량, 감소한 수요량은 어디로 가냐면 펩시콜라로 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펩시콜라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겁니다. 가격이 여기서 상승하면. 그 다음에 자, 수요량
그 다음에 B의 재화에서 B 입장에서 보면 A가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죠. 예. 수요량이 증가하면 여기 자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 뭐죠? 그렇죠. 공급도 증가하겠죠. 자, 이런 개념이 하나 따져. 그럼 여기서 보시면 수요량은 자 감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량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누가 A에 대해서 제한 안 해주겠죠? 이쪽에 사람들 몰리겠다 이겁니다. 동일한 효용이 있어야 됩니다. 대체제는 동일한 효용상에서 대체제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완제라는 것은 운명보험공체예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둘이 합했을 때 효용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효용이, 그래서 A가 가격이 상승하면 B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이게 보완제 관계인데 쉽게 지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거 1시간짜리 강의인데 아무튼 이것을 몇 번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요약을 보시면 대체제 가격 상승은 당해 저하의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당해 저하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저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뭐 콜라를 이야기했죠. 대체제는 코카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반대편에서 코카콜라의 가격 상승은 콜라의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체제의 가격 하락은 당해 저하의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겠고요. 대체제의 가격 상승은 당해 저하의 공급의 감소 요인이 되고, 대체제의 가격 하락은 당해 저하의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왜 대체제가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 저하는 공급이 증가할까요? 대체제가 모르겠습니까? 자, 대체제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대체제 가격 하락하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인기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없는 거에 하지 말고 인기 있는 당해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기가 좋으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보완제 관계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그 위에 보시면 대체제 가격 상승은, 대체제가 가격 상승한다는 것은 대체제가 지금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한 데다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4번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4번 좀 어려우니까 체크해 주세요. 대체제 가격 하락은 당해 저하의 공급 증가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3번과 4번 개념이 약간 어려운 개념이, 특히 4번 개념이 시험에 나와서 좀 어려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몇 번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틀려보면 알 겁니다. 대체제 가격 하락은 당해 저하의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체제 가격 상승은 당해 저하의 공급 감소 요인이 되겠고요. 아무튼 가격 상승 쪽에다가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격 상승 쪽에 공급업자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아무튼 좀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이게 무슨 형태가 된다고? 물리적 공급, 토지는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수직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수직인 완전 비탄력적이다. 1번에 네 번째 줄에 있죠. 동그라미 1번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두 번째 줄에 부중성의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밑줄, 완전 비탄력적이다. 세 가지. 토지는 부중성에 의해서 수직선 형태로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단기 공급과 139페이지에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 유의가 있는데, 단기는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기는 어떤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죠. 그래서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 되고요. 단기 공급으로서는 기울기는 급하게 된다. 네 번째 줄에 있죠. 기울기가 급해요. 가격만 상승하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줄에 단기 공급의 밑줄, 네 번째 줄에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게 된다. 장기 공급,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겠죠. 가격이 상승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밑에 네 번째 줄에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래서 단급, 장탄, 장완 이렇게 넣었는데, 단급,
단계는 급하고 장기에는 완만하다. 장기는 왜 완만하다고요?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에는 탄력적이라겠죠? 탄력적. 시장 균형 상태로 가고요. 그래서 도표가 먼저 장기 공급곡선 이거 비탄력적이다는 너무 좀 수직은 아니겠지만 약간 급경사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장기 공급곡선 완만한 형태, 거의 45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장기 공급곡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140페이지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가 뭐가 올라가고요? 공급량이 올라가고 밑에가 변화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분모가 변화율, 분자는 공급량. 아까 우리 수요법칙에서 수요량에서는 수요량이 분자가 같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요량이 어디로 간다고요? 밑에는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인지 공급의 변화율인지 의미가 없어요. 가격의 변화율인지 밑에가 분모가 뭐하고 분자가 뭐가 간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자에는 항상 뭐가 간다? 양이 간다 이거야. 양. 오케이. 양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량 보시면 완전 탄력적인 그래프와 완전 비탄력적인 그래프. 도표의 공급 쪽보다는 수요 쪽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는데, 자, 밑에 2번에 기간 봅니다. 기간 보시면 가격이 상승할 경우 쭉 밑줄쳐요.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은 많이 증가한다. 이해가시죠? 공급량은 단기에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물건이 좋아도 나 장기적으로 가면 공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다.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있죠. 따라서 단기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며 장기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용도 전환입니다. 용도 전환이 쉬우면 탄력적이 될 것이고 용도 전환이 어려우면 비탄력적이 될 겁니다. 농지를 택지로 쉽게 전환해주면 이거 탄력적이고 농지를 영원히 그린벨트로 묶어놔버리면 비탄력적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용도 제한을 변경하는 법규가 허가하면 법규가 많으면 비탄력적이고 법규가 적으면 탄력적이 되겠죠. 인허가도 마찬가지. 인허가가 어려우면 비탄력적이고 인허가가 쉬우면 탄력적이 될 겁니다. 기존 공급주택과 신규주택 공급에서 기존 공급주택은 우리가 탄력적이 될 것이고 신규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 되겠죠. 신규주택을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기존 주택은 있는 주택 그냥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신규주택과 기존 주택에서 밑줄만 칩니다. 기존 주택은 탄력적, 신규주택은 비탄력적. 좀 주의합니다. 제가 위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따라서 기존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나 신규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이것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수요와 공급 곡선인데요.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균형 조건은 수요와 공급량이 서로 만나는 데에서 우리가 균형점을 찾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보겠습니다. 공급의 변화, 다음 페이지 넘어가봐요. 146페이지 공급의 변화, 우측으로 가는지 좌측으로 가는지 이해한 내용이고요. 자, 공급도 마찬가지로 좋은 쪽은 어디로 가고요? 나쁜 쪽은 좌측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148페이지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경우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해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 어렵지가 않는데, 자, 다시 한번 기존 시장에서 수요는 일정하고, 예를 들어서 수요는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늘었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수요는 100개였어요. 공급이 500개로 늘어버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반대로 해볼까요? 수요는 100이에요. 지금 100개가 시장에서 필요해요. 근데 공급이 50개밖에 안 해주냐?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올라가죠.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올라가 있던 것은 이건 뭐라고 해요? 초과? 이거 뭐가 될까요? 초과? 이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가 되겠죠? 수요가 되는 경우는 초과 수요의 경우는 뭐가 늘어난다? 공급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럼 초과 공급이 있겠죠? 방금처럼 반대로 100개가 필요한데 시장에서 500개, 이건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의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하락한다. 이런 내용이 균형점 이야기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문제하고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게 수치를 표현하는 것이 정량적 개념과 정성적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이 정량적 개념, 양적 개념, 양적.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양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수치할 수 있는 거. 수치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적 개념. 그러니까 회계 시간에 배우면 전부 정량적 개념이에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전부 정량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탄력성 5다. 이건 뭐죠? 정량적 개념이에요. 그 변화율이 지난번에 물가가 5% 올랐다, 4% 올랐다. 이거 전부 무슨 개념입니까? 정량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쁘다, 좋다. 이것은 무슨 개념이겠어요? 정성적 개념이에요. 수치화 표현을 못하죠? 정성적 개념은 수치화가 불가능한 것을 정성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정량적 개념이 뭐고요? 그렇죠. 수치화가 양적 개념이다. 양적. 수치화가 가능한 거. 정성적 개념, 양적 개념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쪽인데요. 이쪽은 나중에 한 2-3번 정도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요 공급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수요 공급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말을 한 40%만 이해하실 수 합격이에요. 자, 113페이지 가면 이쪽부터는 이제 113페이지는 쉬워요. 이쪽 뭐 단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계산 문제도 없고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114페이지 가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고요. 175페이지 가서 인플레이션의 효과 있죠? 175페이지에 박스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구매력 감소,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개념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피셔 방정식, 유명한 피셔 방정식 박스만 밑줄 칩니다.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명목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표현해 볼까요?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공식에서 명목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학에서 실질 이자율만 놔두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항해봐요. 그러면 실질 이자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단순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시험 문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틀렸다고요. 명목 이자율, 명목상 이자율이 높은 겁니다. 실질 이자율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실질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은 5%였고 기대 인플레이션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3%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5%가 됐네요. 그럼 명목 이자율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실질 이자율이 5%예요. 은행 갔더니 5% 준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상해봤더니 그래 5%? 물가 상승이 한 3%가 되겠지 이렇게 예상했어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물가 상승이 5%였어요. 3% 예상했더니 5% 됐어. 그럼 명목 이자율은 상승합니까? 증가합니까? 하락합니까? 그래서 증가하죠. 이렇게 시험 문제라니까. 이렇게 응용한다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질 이자율이 3%예요. 실질 이자율이 3%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예상했는데 여러분들이 1% 됐어요. 그러면 명목 이자율이 몇 프로가 돼야 되죠? 4%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기대 인플레이션 몇 프로 아까 잡았죠? 3% 잡았죠? 그럼 명목 이자율 처음에 몇 프로 받았어요? 5%, 3%, 8% 받았죠? 이기죠? 이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자, 117페이지 보면 경기 변동은 추세 변동, 순환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 변동이 밑줄 칩니다. 계절 변동 한번 읽어주면 돼요. 117페이지 계절 변동. 계절 변동이 가장 밑에 있죠. 117페이지 계절 변동.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학가. 봄학기 때는 학생들 북적북적 하다가 겨울방학, 여름 때는 애들이 없죠? 이걸 계절 변동이라고 해요. 계절 변동. 앞에 가봅니다. 자, 불규칙 변동 밑줄 치고요. 지금 메리스 사태 같은 것은 불규칙 변동이죠. 예측 못했죠? 이런 거에 의해서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예측 불가능한 거에 의해서 경기가 변동되는 것을 불규칙 변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불규칙 변동에 빠져있죠? 작년에도 세월호 예상 못했잖아요. 올해 메리스 예상 못했죠? 지금 불규칙 변동이고요. 그 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 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밑에서 6번만 밑줄 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요. 자, 6번에 순환 진폭이라고 있죠? 밑줄만 칩니다. 순환 진폭은 정점과 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진정저라고 연호합니다. 진정저. 진폭의 진 동그라미, 정점의 정 동그라미, 저점의 저의 동그라미, 진정저. 시험 진정하고 보시라 이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정점과 정점 또는 진폭이란 저점과 저점의 폭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거 나올 겁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 보면 맨 위에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180페이지 맨 동그라미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맨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경기는 타선 기간이 길다 몇 주만 칩니다. 타선 기간이 길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인데 별표 칩니다. 3번, 방가로 3번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이라고 있죠? 시험에 꼭 나옵니다. 별표 쳐놔요. 별표 칠할 때 치십시오. 자, 이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먼저 1번부터 과거를 우리가 뭐 한다고 합니까? 과거를 회상한다고 하죠? 그래서 회상이 먼저 나와요. 회복시장, 상향시장. 회복시장, 상향. 동그라미 쳐놔요. 박스에. 회복시장의 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향시장의 상의 동그라미. 회상을 합니다. 회상. 회상을 하면 뭐 합니까? 과거를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후화, 회상 후화라고 외웁니다. 외워줘요. 시험에 100% 나오니까. 여러분들 틀리면 학교 못합니다. 회복시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상향시장, 상승하는 시장, 상향시장이 그러죠. 인생은 상향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있죠? 항상 후퇴하는 방법이 있죠? 후퇴하잖아요. 후퇴하면 나중에는 또 하향하는 시장.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시장이 되겠어요? 회복시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향시장이 될 것이고 후퇴시장이 될 것이고 하향시장. 이게 반복되는 시장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가 안정시장이고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안정시장. 그러니까 학교 준비원이 경기 변동을 덜 타죠? 그렇다 하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순환 국면에서 그 옆에 이거 나중에 읽어보셔야 되는데 6번에 181페이지에 6번에 순환 국면에 따른 특징이 시험에 나와요. 별표 칩니다. 순환 국면에 따른 특징이 시험에 나오는데 6, 7번 봐요. 과거의 가격 가리가 과거의 사례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회복시장입니다. 자, 회복시장은 자,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매도자가 위에 있을까요? 매수자가 위에 있을까요? 살려는 사람이 많겠어요? 팔려는 사람이 많겠어요? 경기 회복되고 있으니까. 살려는 많으니까 누가 갑질하겠어요? 갑질. 팔려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회복시장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누가 위에 있다고요? 매도자. 매도자가 위에 있죠? 매도자. 그래서 6번에 보면 있잖아요. 6번에 매도자 주도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천천히 생각해. 회복시장에서는 누가 많다? 매수자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팔려는 사람이 갑질한다 이겁니다. 갑질. 그래서 과거 가격 관리는 자, 매도자 입장에서 이제 물건 팔 때 다른 사람이 팔았던 걸 보려고 하겠죠? 다른 사람이 팔았던 가격보다 싸게 팔려고 하겠어요? 비싸게 팔려고 하겠어요? 사장님 그렇게 파는 겁니까?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회복시장에서는 아니 매도자가 갑질하니까 지난번 거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받았던 가격은 하한선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선이 된다? 하한선. 사장님 착하시네. 사장님 만나면 되겠는데. 자, 상향시장입니다. 자, 경기가 끌어올라요. 막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경기가. 이때는 누가 위에 있을까요? 경기가 아주 좋다니까. 매도자 위겠어요? 매수자 위겠어요? 그렇죠. 매도자 위겠죠. 더 매도자겠죠. 매도자가 더 갑질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거래 가격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하한선이 된다 이겁니다. 하한선. 그다음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제 후퇴. 이제 살려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럼 누가 위에 있겠어요? 매수자. 그렇죠. 매수자 위에 있겠죠. 그럼 파는 입장에서는 지난번 가격이 하한선이 되겠어요? 상한선이 되겠어요? 그렇죠. 상한선이 되겠죠. 상한선. 그럼 하향시장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김새끼도 없어요. 누가 위에 있겠어요? 매수자. 그러니까 지난번 가격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상한선이 된다. 이거 좀 주의하세요. 시험대 나옵니다. 이것도 좀 치명타입니다.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인데요. 자, 183페이지부터 시험 하나 나와요. 쭉 나오는데, 거미집 이론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나중에 명해야 되는데요. 자, 거미집은 복잡하거든요. 거미가 집을 짓는 형태라고 해서 거미집 이론인데, 시험 100% 나옵니다. 거미집 이론은 탄수만 기억하면 돼요. 탄수. 벌써 기억했습니까? 탄수. 기억했습니까? 탄수 기억하셨어요? 탄이 뭐겠어요? 탄력전. 그렇죠. 탄력선이에요. 탄력선.
수는 뭐겠어요? 제가 안 배우면 절대 안 배웁니다. 오늘 한 20분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30번. 그러니까 30번. 수가 뭐겠어요? 수량? 수요입니다. 수요. 네? 수요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탄수라는 것은 탄력성이 누가 더 크냐 이겁니다. 누가 더 크냐에 의해서 자 수요가 크냐 공급이 크냐 이겁니다. 탄수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 수렴형이라고 해요. 수렴형. 무슨 형? 수렴형. 탄수만 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있고 반대로 공급이 크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무슨 형일까요? 이건 발산형이라고 해요. 발산형. 그 다음에 수요가 있고 공급하고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무슨 형이랄까요? 이것은 순환형이라고 합니다. 책을 봐서는 안 돼요. 복잡하게 써져 있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탄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탄수. 탄이 뭐고? 탄력성. 탄력성 나타날 때, 탄력성 표현할 때는 수요가 뭐가 있다고요? 공급. 수요가 크냐, 공급이 크냐 이겁니다. 시장에서. 그럼 수요가 큰 경우를 우리가 무슨 형? 수렴형. 그래서 탄수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반대 개념.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큰 경우는 뭐라고 하고? 발산형. 수요와 공급이 같으면 순환은 이걸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탄수만 외우셔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 이거 2시간짜리 강의거든요. 탄수에서는 탄이 뭐고? 탄력성. 근데 탄력성을 비교할 때 뭐하고 뭐가 비교한다? 수요와 공급을 비교한다. 근데 뭐가 더 크다? 수요가 더 크다. 이걸 무슨 형이라 한다? 수렴형이라고 오케이, 한다. 수렴형이라 한다. 근데 반대 경우는 뭐가? 발산형. 그런데 이게 정상 되면 자, 시험 문제에서 탄력성을 수요를 1.5를 줄이고 공급 0.8을 줄였습니다. 이건 무슨 형일까요, 지금? 수렴형. 그 수렴형이다 이겁니다. 답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좋았어. 그 다음에 이게 절대치로 표현할 때는 달라요. 절대값으로 표현할 때는. 절대값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저기 보세요. 절대값하고 기울기로 표시할 때는 이게 반대가 됩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현할 때는 반대예요. 반대. 수요보다 공급이 큰 경우가 우리가 수렴형이라고 해요. 네?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좋아요. 시험 문제에서 절대값으로 수요가 1.5를 주어지고 공급을 0.8로 주어졌네요. 그럼 무슨 형? 이건 발산형이 되겠죠? 오케이. 절대값을 주의합니다. 절대값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할까요? 절대값으로 수요를 0.6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공급을 1.5를 주어졌어요. 이건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이다 이겁니다. 수렴형에서는 우리가 뭐가 더 크니까? 공급이 더 크니까. 뭐로 표현할 때는? 절대값이나 기울기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탄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거 하려면 8개 외워야 돼, 8개. 그럴 필요 없이 일단 탄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이 훈련 쌓아야 됩니다. 훈련 쌓아야 되죠. 그래서 184페이지에 가면 184페이지에 갔습니까? 예. 여기 보면 보충학습의 도표가 잘 돼 있어요. 수렴형을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는 경우를 우리가 수렴형이라고 합니다. 또 그 옆에 보면 기울기로 표현할 때는 반대가 되죠? 그 다음에 발산형은 수요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의 발산형인데 이것도 기울기로 표시할 때는 반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형은 둘 다 같은 경우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같은 걸 순환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얘를 185페이지에 예전 보죠. 부동산 A가 부동산의 수요 탄력성 1.1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0.9네요. 무슨 형입니까 이거? 기출문제잖아요. 21회. 자, A 부동산은 수요 가격 탄력성 1.1, 공급의 가격 탄력성 0.9예요. 무슨 형? 그래서 왜?
수요가 더 높은. 그렇죠. 수요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형? 수료면. B는 무슨 형일까요? 전혀. 그렇죠. 왜요? 공급이 더 높은. 그렇죠. 공급이 더 크잖아요. 자,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이겁니다. 예. 한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용 202페이지 202페이지 가시면 자 시장용에 보시면 202페이지 보면 부동산 시장 이해와 특징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밑줄만 치죠. 203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203페이지 양가를 2번에 부동산 시장 기능이라고 있죠. 네. 자, 부동산 시장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먼저 교환 기능입니다. 교환 기능 서로 바꾸는 기능이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공간 및 자원 비분하는 기능이 있겠고 양과 질의 조정 기능, 토지의 이용 형태 결정 기능, 5번에 가격 창조의 기능과 밑줄 칩니다. 가격 창조의 기능은 좀 처음 들어본 말일 수도 있어요. 어렵진 않은데 가격 창조의 기능이 있다. 왜 가격 창조의 기능이 있냐면 어저께 우리가 부동산에는 무슨 성이 있냐면 개별성이 있다고 했어요. 개별성. 이 개별성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는 원칙,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했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일물일가의 법칙에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되니까 각각마다 가격이 어때야 돼?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격 창조의 기능이다 이겁니다. 가격 창조. 다 달라, 가격이. 엿장수 마음처럼. 이걸 가격 창조의 기능이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관적의 동그라미 치고요. 주관적 제한 가격이 겹쳐하는 점을 기준으로 매도자의 제한 가격은 하한선, 매도자는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는 안